21번째 강의입니다. 빼앗긴 주권을 찾아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의 목표입니다.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과 내용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난 시간까지 국권이 상실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국권이 상실되고 조선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국권 상실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인을 살펴봤던 이유는, 그리고 책임을 물었던 이유는 새롭게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노력을 다했던 항일 의병운동, 의거활동, 애국계몽운동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그 차이는 어떤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선의 주권회복운동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강계몽운동입니다. 애국계몽운동이라고도 불려지는 흐름인데요. 조선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선이 빠른 속도로 근대화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조선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조선의 내부적인 힘과 조선의 내부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맥락의 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경제 부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학회와 단체를 결성을 해서 국민을 계몽하고 민족의 실력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갔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민회가 있고요. 언론활동으로는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문 등의 신보 등의 언론을 통한 민족의 계몽운동이 진행이 되고요. 교육을 위해서 사립학교 등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채보상운동도 자강계몽운동 차원에서 진행이 되죠. 두 번째로 의병항쟁입니다. 조선의 주권이 빼앗기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침략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민족성과 조선의 정통이 무너지게 됐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절대 타협할 수 없이 조선의 주권은 무력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의병운동의 시작은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의병, 그리고 을사조약 이후에 을사의병, 군대가 이산되는 정미의병, 그리고 1908년 호남의병이라고 불려지는 대대적인 의병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진행이 됐던 것이 의거활동이었는데요. 일본, 그리고 일본과 가까웠었던 제국주의 침략의 천명이었던 인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조선의 현실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었던 의거활동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안중근이 있죠. 자, 이들의 활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지난 시간 활동으로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망국의 책임에 대해서 각기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할 때 그들의 앞으로 향후 운동의 방향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져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자강개혁운동 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이 우매하고 국력이 쇠퇴하여 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니 주권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한국인 스스로 힘과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인 스스로 힘과 실력을 양성하는 것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강계몽운동 인사들은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모종의 타협 속에서 한국이 힘과 실력을 키운 후에 지금의 관계를 역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죠.
이에 대해서 안중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오늘날까지 진보해왔다. 현재 독립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위의 지배층 때문이지 아래 인민들의 책임은 아니다. 자강계몽운동 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의 민도가 낮고 백성들이 계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지배층들의 정치적 판단 착오와 무능함이 일시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던 거라고 보고 조선은 오늘날까지 내재적으로 진보해왔고 충분히 독립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한 힘과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과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본과 타협하자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 원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계획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각기 그들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운동을 펼쳐 나갔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강개혁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윤치호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약육강식의 시대이고 우리가 일본에 당한 것도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타협 속에서 우리의 힘과 실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윤치호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의병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의병들의 시각은 안중근과도 비슷했을 겁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제국주의의 침략 그리고 조선은 결코 일본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지배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민도가 낮은 국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입장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시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의병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의병은 조선 국권이 상실되게 됐던 것은 일본의 침략 때문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일본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우리의 국가를 훼손시킨 적이 되었던 것이죠. 의병운동은 무력을 통해서 국권을 수호해야 된다라고 봤었던 것이고요. 비록 패배하더라도 민족의 정신과 민족의 저항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본분이다 라고 주장했었던 인물들입니다. 교과서 30페이지인데요. 시험에서는 각 시기별로 어떤 이유로 의병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 의병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 이 사건과 이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의병은 어느 시기의 의병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시기별 의병의 순서 역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별 의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을미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을미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자극했던 것은 단발령이죠. 국모를 일본의 낭인에 의해서 잃게 된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짓밟히고 제국주의 침략을 당하게 된다는, 민족 정신을 잃게 된다는 상징적인 단발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유교를 신뢰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컸었던 양반과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왕은 일본에 의해서 쫓겨나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을미개혁을 중단하고 고종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의병이었습니다. 아직 백성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요. 매우 보수적인 의병이기도 했습니다. 아관파천을 통해서 을미개혁은 중단이 되죠. 단발령도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고종임금은 의병 대표들에게 의병을 해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병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해산되고요. 큰 과정 없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을미의병에서의 특징은 원인을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 특히 단발령 꼭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해산되어졌다라는 포인트도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병은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을사늑약은 부당한 조약이었고 불법적인 조약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저항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을사의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사의병은 양반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 국민의 문제였기 때문에 평민들도 의병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민의 의병장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신돌석이죠.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을사의병은 꽤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으로 정미의병입니다. 별표를 쳐둡니다. 최대 규모의 의병이기도 했고요. 최대 규모의 의병이었던 이유 또한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가 파견이 되죠. 헤이그 특사가 파견이 되면서 고종임금이 강제 퇴위 요구를 받게 됩니다. 고종임금이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되고 나서 한일 신협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선의 반발과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은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오히려 의병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이죠. 조선에서 해산되었던 조선의 군대는 의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의 의병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들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반란 세력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에 저항해서 조선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국제사회에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 대사관에 교전단체로서의 자격을 요청하게 되고 일본과의 본격적인 의병 전쟁을 벌이게 됐던 것이죠. 13개 도의 의병 대표들이 연합의병을 결성하게 되고요.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이인영과 허위였죠. 여기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인영 장군이 청량리 앞에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이인영 장군은 총진군에 대한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국가에 대한 충성만큼이나 효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죠. 총대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연합의병은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었을까? 서울진공작전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양반들의 봉건성, 그리고 의병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그리고 이인영 장군에 대한 비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수업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에 이인영 장군의 잘못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실에 이인영 장군의 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사나 근대사를 수업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정미의병 1907년에 시작이 된다. 원인은 고종강제 퇴위와 군대선 때문이었다. 그래서 최대 규모의 의병이었다. 여기서 포인트 서울 진공작전이 시도됩니다. 연합의병도 결성이 되죠. 잘 기억을 해둡니다. 1909년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잔여 의병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한일 병합조약을 준비하면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입니다. 남한 대토벌작전인데요. 어마어마한 의병들이 희생당하게 되죠. 조선 내부에서 의병 전쟁을 펼칠 수 없다라고 판단했었던 많은 의병들이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하죠. 항일 의병의 세력들은 나중에 무장 독립전쟁의 주류로 활동을 하면서 독립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병의 활동을 시기별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은 그 시기에 핵심 원인과 핵심 인물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908년 3월 2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대한제국의 친일 외교 고문 스티븐스. 1905년 어서 부숴! 직인을 꺼내란 말이야! 네! 스티븐스는 일제에 충실한 하수인이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는 외부 대신의 직인을 강제로 날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908년 3월 스티븐스는 미국 이주 일본인들을 위한 정치 활동과 한인들의 민족운동을 막는 임무를 맡아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며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게 유익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스티븐스를 찾아가서 정정을 요구해야 하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날 저녁, 샌프란시스코의 한인민족단체인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는 긴급 한인 공동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이완용 같은 충신과 이토 같은 통감이 있으니 큰 행복이요. 공동회의 대표 사인이 스티븐스를 찾아가지만 도리어 비웃음을 당합니다.
한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월급을 받아먹으면서 일본을 도와 우리나라를 대신한 그자를 도저히 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옳소. 내게도 총이 있다면. 이 순간 운명 같은 의거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전명훈 의사는 망언을 내뱉는 스티븐스를 처단하려 했으나 총이 불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순간 저격이다! 장인환 의사였습니다. 1908년 3월 23일 서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스티븐스 저격 의거를 감행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의거는 국내외 의열투쟁에 영향을 미쳤고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항일 민족운동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과서 31페이지입니다. 의거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거 활동은 그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고 조약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나철과 오기오는 을사조약에 적극적으로 협의했었던 5명의 대신을 제거해야 된다는 여론에 힘입어 오적 암살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나철 오기오의 오적 암살단은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의 모습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환과 전명훈은 스티븐슨을 사살하는데요. 스티븐슨이라는 인물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한일 협약 때 들어왔었던 외교 고문이었고요. 고문은 우리의 외교를 돕기 위해서 자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인데 실질적으로는 내정 간섭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티븐슨은 철저히 친일적인 미국인이었는데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보호국화는 정당한 것이다 라고 알리고 다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잘못된 여론을 호도하는 스티븐슨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제거가 필요했었는데요. 장인환과 전명훈은 사살이라는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안중근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죠. 1909년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정미늑약이 체결이 되죠. 그리고 사법권까지 빼앗겼던 시점, 한일 병합이 진행되는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일본의 동양 평화론의 허구성을 알리고 대륙 침략과 조선의 식민지에 대한 과정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죠.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완용을 저격하려는 시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물들과 이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대상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진 사건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을사늑약과 관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은 당시 조선이 주권을 빼앗기게 됐던 원인에 대한 입장이 의병과 의거활동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의병활동과 의거활동이
제국주의 침략에서 그 원인을 찾고 상대적으로 조선 내부에서 변화의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국개몽운동은 조선 내부의 개혁과 변화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제국주의의 국제질서는 현실이었고 그 속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빠르게 변화하고 개혁해서 강자의 위치로 가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하지만 조선은 그러한 준비가 상당히 미비했고 그 미비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국개몽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인들을 계몽시키고 경제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그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어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구별하는 게 핵심인데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905년,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한일의정서가 체결이 됩니다.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군사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조선에게 요구했고 조선은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와 동시에 개발되지 않은 땅을 일본이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는 명백한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애국개몽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황무지 개관 요구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국제 여론의 나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하게 되는데요. 애국개몽운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안에 잘 기억을 해둡니다. 1906년에 헌정연구회가 설립이 됩니다. 헌정연구회는 뭘 것 같아요? 헌법을 연구하는 단체죠. 입헌군주제의 모습을 이제 고민하게 됐던 단체인데요. 의회 제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 강한 국력을 보이는 나라들은 대부분 의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헌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려진다고 봤던 것이죠. 독립협회나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역시 여기 참여했던 인물도 그들과 연계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헌법 연구를 통해서 조선의 발전을 모색했는데요. 조직이 확대되면서 대한자강회로 1907년 변합니다. 대한자강회는 교육과 산업, 경제와 교육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요. 이들은 처음에는 일본과의 강력한 투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선의 교육과 산업을 진행하는 노력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근데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연출이 되죠. 1907년 어떤 상황이 벌어져? 헤이그 특사 파견되죠. 그게 이제 일본에 들통이 나면서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고종임금이 강제적으로 퇴위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한자강회는 이를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겠죠.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걸 빌미로 해서 대한자강회는 해산이 됩니다. 대한자강회의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해산된다는 거. 대한자강회 중에 일부 인사들은 일본과 타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며 대한협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뛰쳐나가고요. 대부분의 인사들은 신민회라는 새로운 조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민회는 1909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 전부터 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민회는 의병운동과 의거운동의 즉각적인 무장투쟁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조선의 경제적, 교육적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력투쟁을 준비하는 동시에 내적인 실력을 양성하는 운동도 겸해서 진행했었던 매우 독특한 단체이기도 했죠.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체겠지.
핵심 인물로는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주와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금 모집 운동도 시행을 해요. 그리고 교육과 산업 진흥에도 노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학교로 오산학교와 대성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진흥을 위해서 자기 회사와 태극서관 등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위한 자금 모집이 시행이 되죠. 신민회는 일본의 조작된 사건에 의해서 그 조직이 무참히 해산이 되는데요. 배고인 사건입니다. 독립자금을 운반하던 소수 몇 명이 일본인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요. 그들의 모질게 고문하는 상황에서 조작된 명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연루된 인물들은 대부분 독립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던 인물들이죠. 105인이 그 명부에 오르게 되고, 이들은 모진 고문 속에서 일본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신민회는 105인 사건에 의해서 해산이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신민회는 비밀 결사 단체였습니다. 일본의 감시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선의 독립을 추진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하려 눈독을 들이던 풍전등화의 시기. 일본은 대한제국의 화폐를 새로 발행하고 백성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빚을 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악덕 사채업자가 그러하듯 살림살이며 신체 장기까지 모두 빼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 시기 대구에는 서상돈이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부상으로 돈을 벌어 학교도 세우고 은행도 세우며 민족운동에 몸을 담는 의인이었습니다. 나라만을 생각하던 그는 어느 날 광문사라는 출판사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모입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다. 빚을 지고 돈 주인을 보면 걔가 확 죽을 수밖에 없는 기라. 그곳에서 그와 동지들은 나라빚 1,300만 원을 갚자며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금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모금운동은 금세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비녀를 팔아 돈을 마련한 여인, 담배를 끊어 담배값을 모은 노인 등 전 국민이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모습에 감동받은 외국인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기까지 했답니다. 심지어 일본인도 이 운동에 참여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계몽운동을 전개하던 안창호. 항상 국내 세력과 손잡을 기회만을 바라던 그는 이 운동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의 중심인물인 양기탁을 만나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 전국적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안창호와 양기탁, 이동영, 이동휘 등 옛 독립협회 프렌즈가 모여 대한제국판 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민회. 신민회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새로운 멤버들을 모집했고 어느새 800명이나 되는 히어로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히어로들은 전국 규모의 계몽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계몽 활동을 펼치던 어느 날,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음. 곧 나라 망할까. 계몽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아님. 우리 군대 하나 만들까? 그리하여 신민회는 국경 너머 만주에 기지를 정하고 군인 양성소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이 뜻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과 재산을 처분하고 척박한 타국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만든 학교가 신흥강습소. 이 학교는 이후 걸출한 독립운동가들을 대거 배출하게 됩니다. 수마학습입니다. 주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개화기 조선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권 수호 운동의 흐름 중에 어떤 운동을 지지했을지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각기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요. 구글에 제시되어져 있는 설문 퀴즈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진 파일은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